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수면에 관한 강의가 되겠는데, 해마다 제가 제목을 조금씩 바꾸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잠 잘 주무시나요?의 소제목으로 수면 관리를 통한 통증 및 우울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아프신 데도 많고 기분도 다운되고 힘이 든 경우가 많은데, 이 잠을 잘 주무시면은 통증도 조절되고 기분도 우울한 것도 많이 치유가 됩니다. 그게 어떤 기준에서 그런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통증이나 이런 우울한 기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우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수면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경과 조용훈입니다. 이 시간 순서는 우리 수면, 잠은 평생의 3분의 1을 잔다고 하지만 잠이 과연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하고, 그리고 수면과 통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수면과 우울한 그 감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면할 때 올바른 수면 자세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으십니까? 누구 그림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좀 얼굴이 보면 어떻습니까? 좀 잘 안 보입니까?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벽시계에 초침도 없고 침대가 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없고, 이게 바로 그 뭉크 아시죠? 뭉크. 절규를 그린 뭉크의 그 자화상, 이게 불면증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들으시면은 이런 힘든 잠에서, 밤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첫 슬라이드를 우리 작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이 사망률에 대한 그 빈도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왜 갑자기 또 수면 강의를 와서 이렇게 사망률의 순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지 보면은 한번 세부적으로 남자 여자 한번 구별해서 한번 보시면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질환들이 1, 2, 3, 4 이렇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붉게 표시된 게 모두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숙면을 잘 취하면은 이런 질환에서 이길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질환이어서 여러분께 첫 슬라이드로 우리 사망률에 관련된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몇 시간 자야 될까요? 근데 그 나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죠? 우리 태어난 아기들은 보면은 하루 종일 자죠. 먹고 자죠. 한 15시간 이상 자고, 유치원 때도 되면은 낮잠을 많이 자게 되는데, 학교 다니게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낮잠이 줄어들고 한 9시간, 10시간 정도 자게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은 한 8시간에서 9시간. 여기 다 어르신분 계시지만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최소한 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몇 시간 주무시는지 저희가 수면학회에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2월 달에 조사했는 겁니다. 보면은 주중하고 주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중은 한 6시간 반 정도 자게 되고, 주말은 7시간 반 정도. 역시 주말이 1시간 정도 많이 자지만 그래도 6시간 반 정도밖에 안 자서 우리가 평균 수면 시간이 권장 수면 시간보다는 1시간 이상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면 부족, 수면에 대한 빚이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수면은 무엇인가? 우리 수면 이야기하면 수면의 양과 질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수면의 양이라 하는 것은 쉽게 뭐 수면의 시간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시겠지만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은 수면이 정상적인 구조를 취해야 되고 적당한 수면 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기라 하는 것은 이 시간 이렇게 낮 동안은 깨어 있어야 되고 밤 동안은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 시간이 7시간 되더라도 낮에 주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면에 대한 주기와 구조가 좋아야 수면의 질이 좋고 실제적으로 수면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6시간 주무셔도 5시간 주무셔도 괜찮다 맑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면의 질이 좋은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예로부터는 좋은 잠, 숙면은 명약이다 이런 말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수면의 질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수면의 질이 있을 수 있겠고 객관적인 수면의 질이 있을 수가 있겠죠. 주관적인 수면의 질은 본인이 잘 잤는지 느끼는 겁니다. 본인이 잘 못 잤다고 느낄 수도 있고 본인이 졸립다고 느낄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면의 질이 있는 반면에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수면 검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수면의 질을 볼 수가 있는데 수면 다운 검사를 하면은 수면의 효율이란 무엇이냐면은 잠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분에 실제적으로 주무시는 시간이 비슷해야 되는데 효율이 좋은지 그리고 수면의 단계가 정상인지 수면의 깊이가 깊은 수면이 있는지 수면 중에 깨는 게 적은지 이러한 여러 변수들을 보고 수면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 검사를 하면은 이런 수면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잠자리에 들어서 바로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은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꿈꾸는 잠, 빨간색은 꿈꾸는 잠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적으로 정상적인 구조가 하룻밤 동안에 4번 내지 5번 반복되는 수면 구조를 취했을 때 정상적인 수면 구조고 수면의 질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꾸준하게 잠을 못 자고 자꾸 깨거나 깊은 잠이 적거나 꿈꾸는 잠이 또 너무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될 때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면 주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면 주기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면은 멜라토닌이 서서히 분비되어서 잠을 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 운동도 억제가 되고 소변도 줄어들고 우리가 밤에 자다 보면은 체온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됐다가 아침이 되면은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지고 혈압도 조금 올라가고 장 운동도 시작하게 되고 낮에 되면은 각성이 되고 활발하게 이렇게 하루 동안에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 게 수면 각성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성 주기는 자고 깨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수면 각성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도 낮, 밤 차이가 있게 되는 거고 장 운동도 차이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당뇨, 그죠? 간 기능, 그 소화 효소도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과 이런 장기들이 운동과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신체의 주기가 되는 거죠. 이 조화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게 되고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어떤 해외에 나가실 때 시차가 적응 안 될 때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은 왜 중요하냐, 어떤 기능이 있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뇌에 보면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학습,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낮에 있었던 일들을 저장하게 되는 게
수면 동안에 일어나게 되고 감정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낮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또 우울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잠을 자고 나면은 어느 정도 또 차분해지는 기능도 있죠. 그리고 잠을 자고 나면은 우리 창의력도 더 생깁니다. 그죠? 충분히 자야지 학생들이 학업 성적도 올라가게 되는 게 수면 동안에 이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뇌에서 이런 기능의 변화가 있는 반면에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코로나 요새 예방 백신을 많이 맞는데 백신도 숙면을 해야 항체가 잘 생깁니다. 면역이 잘 생기고 그리고 잠을 잘 자야 우리 대사 기능들이 좋아집니다. 혈당이나 여러 가지 기능도 수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잠을 잘 자야 신체 회복도 빠릅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도 그렇지만 통증이나 여러 가지도 수면을 통해야 잘 자야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잠이 이렇게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기억력도 관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죠? 학습에도 관계 있는데 이 조사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수면 시간이 너무 작아도 너무 길어도 보면은 치매 위험도가 한 2.3배에서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잠을 적정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못 주무시면은 치매에 걸릴 위험도 높아져서 실제적으로 치매 검사, 인지기능 검사 이게 떨어진 분도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기억력에 대한 검사할 뿐만 아니라 잘 주무시는지도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다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게 수면하고 기억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또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면은 이타심에도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미국에서는 그 여름 되면 서머타임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1시간 정도 당겨서 생활해서 뭐 오후 시간을 활용을 좀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머타임 하는 동안에는 보니까 사회적인 기부금도 10% 정도 더 적게 내더라. 사람들이 잠이 부족하니까. 이런 통계도 있고 또 잠을 조금 늘렸더니만은 식욕도 좀 떨어지고 체중 감량도 있더라. 효과적으로 있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면을 적당한 시간, 그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체중 감량이라든지 건강 관리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수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통증이 아플 때 잠이 어떤지 여러분 다 한 번씩 통증 다 경험해 보셨죠? 아프면 어떻습니까? 막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막 그 좀 잠을 자는데 방해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통증과 수면과의 관계가 보면은 통증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또 잠을 잘 못 자면은 통증 조절이 또 잘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양방향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면 자체도 통증에 관계가 있고 수면 부족도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면은 통증에 대한 회복도 훨씬 더 빨라진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면 장애를 같이 동반하고 있으면은 통증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숙면을 잘 취해야 통증에 대한 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면과 통증과의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통증 환자에서 아픈 환자에서 조사해 보니까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약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 되더라는 얘기죠. 88%까지 많고 또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에서는 또 만성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50% 이상 있고 그리고 낮 동안에 통증을 있더라도 밤에 야간 수면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숙면을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은
조금만 아파도 더 아프게 느끼는, 예민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통증이 없더라도 자꾸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안 아픈 부위도 자꾸 아프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숙면을 잘 취하는 것이 통증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잠, 그죠? 꿀잠을 자면은 통증도 경감하게 되고, 수면에 대해서 자주 깨는 게 되풀이 되면은 그 자체가 통증에 대한 예측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3번 깨는 사람이 한 번 깨는 사람보다는 통증이 더 심한 사람이죠. 또 예측할 수가 있고, 그리고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건 더 많다고 또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는 다시 보니까 잠에 대한 경로, 뇌에 대해서 가는 경로하고 우리 아픈 통각을 소용하는 그런 자극 경로가 서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통증에 관계되는 그런 세로토닌이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가는 경로하고 또 수면에 관련돼서 뇌로 가는 경로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아픈 사람들이 숙면을 잘 못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리면은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통증이 더 악화되죠. 그리고 아까 잠의 구조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얕은 잠, 깊은 잠, 꿈꾸는 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깊은 잠이 회복, 상처 치유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깊은 수면이 줄어들어서 통증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을 못 자면은 우리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우리 잠 못 자면 또 혈압도 막 올라갑니다. 부족하면. 그리고 교감신경, 흥분신경이 항진하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은.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과 더불어서 이런 나쁜 호르몬이 증가해서 우리의 신체에 치유 반응을, 지장을 나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가 또 감정,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건 우리 다음 파트에 우울증에 관련된 파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신경계가 자극이 돼서 또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숙면할 때는 조금 이렇게 받치거나 아파도 통증이 참을만 해도 잠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에서는 그 통증이 더 예민하게, 더 나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깊은 수면이 회복이 되어야 통증에 대한 진통 효과도 더 좋아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잠이 부족하면 생물학적으로도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여기 보시면은 통증 과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같은 통증에 대한 자극을 느끼더라도 더 크게, 심하게, 과하게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통제 하나로 끝날 것도, 숙면을 하면은 끝날 것도,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면은 진통제를 2개, 3개 먹어야 진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과민하게 되니까 통증에 대해서 그런 취약성이 증가돼서 우리가 통증에 대한 약물이라든지 치료를 더 과하게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 조절 경로, 그러니까 여기서 통증은 급성 통증하고 또 만성 통증하고 또 다음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조금 더 다르게 내가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한 영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프면은 잠을 잘 못 자겠죠. 수면 시간이 짧아지게 되겠고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수면의 질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수면의 구조라든지 수면의 주기, 또 수면의 단계, 이런 것들이 더 나빠지게 되는 거고, 수면이 깊은 잠이 됐다가 얕은 잠이 됐다가 꿈꾸는 잠이 되는데 이게 자꾸 빨리 변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다가 자꾸 깨게 돼요. 아파서. 그죠? 그리고 깊은 잠과 꿈꾸는 잠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꾸 아프니까 깨게 되니까 잠에 대한 빛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급성 통증 있는 사람은 한 15분 정도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고, 만성 통증 3개월 이상 오랫동안 아픈 분들은 약 한 40분 이상 수면 부족, 수면에 대한 빛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쌓이면은 또 이거로 의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죠? 하루가 끝나는 게 아니고 되풀이 되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들 때 통증이 있으면은 오래 걸리고, 아프면 자꾸 불안해지겠죠, 사람이. 그죠? 그리고 피로가 증가하게 되겠고, 자는 동안에는 자꾸 아파서 깨게 되겠고, 얕은 잠이 많아지게 되고, 깊은 잠은 좀 적게 됩니다. 수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고, 그리고 악몽을 자주 꾸게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 주무시는 동안에. 그리고 아침에 깰 때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고, 낮에는 졸리고 막 짜증스럽고, 이런 특징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통증을 있으면은 이렇게 수면도 안 되고, 수면도 안 되면은 통증도 더 심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급성 통증은 그날 아파서 뭐 잠에 조금 영향이 있고 또 안 아프면은 회복될 수 있고 이렇게 되지만, 만성 통증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그런 계속적인 통증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 뇌가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가 있다든지 어떤 골절이 있다든지 무슨 통증 때문에 한 달 이상 계속 뇌가 자극을 받으면은 반복 재현 뇌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통증에 대해서. 그래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뇌에 저장이 되면은 뇌 회로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뇌에는 그런 그 지우기 버튼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의 기억이 뇌가 들어오면은 그 기억 자체는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 통증이 계속 아픈 통증으로 신호가 뇌에 오게 되면은 그 기억 자체가 뇌에서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는 완전히 회로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성불면증과 만성통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재현학습, 만성통증과 공포, 두려움이 영구적인 기억을 유발해서 뇌의 부위 중에서 해마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급성통증과 달리 만성통증은 이런 해마의 뉴런의 신경세포의 변화를 일으켜서 뇌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뇌의 구조. 그래서 만성통증 있는 환자에는 전두엽, 시상, 뇌의 크기도 좀 변화가 되고 통증을 처리하는 부위에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고문 같은 것도 있고 상처도 뇌에 깊이 있는 상처는 회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이렇게 뇌에 저장되고 신경회로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잘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고통과 이런 기억들은 초기에 그냥 급성적으로 한번 아픈 그런 것보다는 뇌에서 상당히 영구적으로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이 있는 그런 기억들은 치유가 그만큼 또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게, 이런 의학적으로 보면 뇌 회로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장애 통증 모두 다 이렇게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또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에서는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밑에 그래프가 있는데 통증 질환이 심할수록
수면 장애의 정도도 비례해서 이렇게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에서는 특히 이 통증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지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느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통증이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어서 우리가 수면에 대해서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사고 자체가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통증이 있어서 못 자겠지, 이런 생각이 저녁에 되면 또 오게 되고, 잠을 못 자게 하면 오늘 밤은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 또 못 자면은 어떻게 걱정이 앞서게 되고, 이렇게 이런 그 생각에 대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 통증이 있고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들은 걱정과 우울도 더 많이 생깁니다. 그죠? 단지 통증만 있는 사람보다는 수면도 못 취하는 사람들이 불안, 우울도 더 심해지고 또 약물도 더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합쳐져서 몸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생각을 바꿔주는 인지행동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약만 자꾸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에 대한 의존이나 약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몸은 더 상해지는 나쁜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우리 인지행동치료, 그죠?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통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그리고 감정 우울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를 통해서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통증에 대한 생각, 그죠? 나쁜 감정, 통증이 있으면 몸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이 통증은 자기를 괴롭히는 부분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분석해서 그 통증이 실제적으로 신체에 받아들이는 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하겠고, 잠을 못 자면은 잠을 못 자는 게 통증에 대한 원인도 있겠고, 통증에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불안이나 우울에 대한 영향도 있겠고, 또 통증 때문에 사용하는 약물 때문에 못 자는 영향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서 그에 대해서 원인을 제거해서 치료할 수 있게 해주고, 숙면을 해서 통증에 대한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프고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진통제나 수면제를 막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수면에 대한 그 원인, 방해하는 요인이라든지 통증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교정해 주는 게 수면을 효과 있게 취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수면은 이런 만성 통증과 우울과 불안,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증과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아픈 분들이 또 보면은 또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분들은 또 통증을 더 많이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있으면은 감정 자체가 다운되고 막 짜증스럽고 무기력해지고 같은 것을 느껴도 더 심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픈 게 우울증의 첫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픈데, 머리가 아픈데, 아니면 허리가 아픈데, 뭐 어깨가 결리는데 와서 검사해 보니까 원인은 잘 없고, 보니까 기분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같은 서로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전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통증 중에서도 섬유근육통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통증을 계속 호소하지만 이런 분들은 우울한 것도 거의 같이 동반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통증에 대한 약을 사용하는 데 보면은 정신과의 우울증 약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
진통제 주는 것 같은데 보면은 정신과적으로 우울증 약이 쓰여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같은 뇌의 회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이 생기면은 수면장애 스트레스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통증으로 인해서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은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은 이 자존감도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런 우울증은 통증만으로는 발생을 하지 않고, 이런 통증과 동반되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수면장애라든지 기분장애, 약물이라든지 같이 합쳐져서 서로 엮여서 이렇게 나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과 우울도 역시 양방향, 쌍방향 서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수면장애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분이 우울한데 어떻게 잘 자고 편안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은 우울한 분의 75%가 불면증이고, 또 우울한 분이 보면 잠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어요. 막 처져 있고 계속 눈을 감고 뭐 이렇게 과다수면도 15% 있고, 수면 무호흡증도 한 20% 정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으면은 이런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 드렸고,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서 더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고, 우울증을 잘 치료해도 수면 장애가 같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이 같이 있으면 우울증이 불면증이 있으면은 없는 사람보다는 10배 더 우울증 발생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울증을 잘 조절하는 것은 수면 장애를 잘 조절하는 거하고 치료 방법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분도 수면 장애라고 했는데, 수면 장애 중에서도 이게 심한 코골이가 있는 분들도 우울증이 심해요. 남자분들 중에서는 계속 코 골고 낮에는 졸리고 처져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증상이 무기력함하고 졸리움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호흡 환자들이 우울증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또 주의해야 될 게 우울증 약물을 잘못 쓰면은 코골이가 더 심해지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쇄성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를 하는데 한 50% 이상에서는 불안과 우울증을 같이 동반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코골이 환자들 보면 야간에 자꾸 이렇게 자꾸 깨지 않습니까? 그죠? 수면 분절이 자꾸 생기니까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산소가 자꾸 떨어지니까 뇌가 자꾸 수면에 분절이 생겨서 낮 동안에 무기력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무기력하다고 우울하다고 생각해서 그 우울증 약 잘못 쓰면은 그 약 때문에 더 수면 무호흡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은 뭐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공기가 이렇게 누워서 있는 동안에 이렇게 잘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혀뒤가 막혀서 이렇게 숨을 못 쉬거나 진동이 돼서 코를 고게 되는 거고, 남성에 더 많죠. 중년 비만인 경우에 더 많고 한 5에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기도가 이렇게 잘 유지돼야 되는데, 누워도 수면 무호흡 환자들은 이게 혀뒤부터 이게 다 좁습니다. 그래서 코를 많이 고는 분들은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이게 목젖만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다 좁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의 근본적인 그 기도 확장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겠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코에 이런 바람 양압을 해줘서 이 목 뒤, 혀뒤 이렇게 기도가 확장되는 이런 치료를 해야지 수면 무호흡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수면 무호흡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는 양압기 치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성분들 집에서 코를 많이 골거나 무호흡이 있을 때는 이런 그 수면 검사와 수면 치료를 받아보시면 되는데, 다행히 지금은 이 수면 다운 검사하고 비강내 양압술 아까 보이던 이런 것들 다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부담 없이 다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코를 많이 고거나 기분이 많이 다운되신 분들은 꼭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울증에 도움되는 우울증이 동반되고 잠을 못 자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팁을 몇 가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역시 그 이완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죠, 그죠? 그죠? 음악 가볍게 듣고 스트레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 운동이 도움이 되겠고, 특히 또 저녁에 TV나 스마트폰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폰 본다고 잠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이 TV 화면이 빛이 너무 밝아서 우리가 뇌가 잠들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V라든지 스마트폰은 저녁에 너무 늦은 시간에 보지 않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명상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백색 소음은 도움이 되겠고, 알코올이나 카페인 같은 거는 드시지 마시고, 침대에서 TV 보지 마시고, 그죠? 누워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도움 되겠고, 잠자리 환경은 시원한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죠? 암막 커튼, 우리가 그 요즘 아파트들이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차길 이런 그 조명들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데 대한 차단하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잠에 도움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여기 나오는 견과류, 따뜻한 우유 있지 않습니까? 연어라든지 키위, 타트 체리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데, 현미, 그리고 바나나, 상추, 카모마일 이런 음식들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우리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 식품들이 있습니다. 4가지밖에 없습니다. 감태, 미강, 락티움 우유죠. 가바. 이런 성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처방 없이 우리 약국에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용 드시면은 숙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순서로 말씀드립니다. 잠을 잘 때 어떤 자세로 자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자세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자세가 좋을 것 같습니까? 본인은 어떤 자세로 주무십니까? 2번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엎드려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좀 기본적으로 우울한 분들이 엎드려 자는 분들이 많죠. 부드러운 매트리스에 엎드려 주무실 때는 목이 아픈 경우가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수면 무호흡증 아까 코골이 이렇게 했는데 기도 확장에 잠시 도움이 되는데 잘못 베개 같은 데 한번 눌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 허리 통증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엎드려 주무시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바로 누워 주무신 분이 가장 많은데 이런 경우에서는 코골이 환자분들은 바로 누우면 더 심하죠. 그죠? 코골이 분들은 피해야 되겠고, 임신분들, 우리 산모들은 옆으로 눕는 게 더 낫습니다. 그죠? 바로 누울 때는 안 되고, 그리고 목이 아프신 분들은 바로 누우면 더 도움이 되겠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왼쪽으로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옆으로 누울 수도 있는데, 소화되기 전에는 왼쪽이 도움되겠고 소화가 된 뒤에는 오른쪽으로 눕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죠? 과민성 대장염이 있을 때는 왼쪽으로 눕는 게 도움되겠고, 변비가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는 자세를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신체 해부적으로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경추가 목에 있고 흉추가 있고 요추가 있는데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자세대로 주무시는 게 가장 숙면에 바른 자세입니다. 그죠?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 그림대로 보면은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딱딱하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허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숙면에 좋은 자세가 아니고, 적당한 쿠션이 되면은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도 바르게 되면은 좋게 되는데, 또 너무 푹신해서 이렇게 쳐지면은 안 되겠죠.
이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바로 누워서 목이 이렇게 펴지면은 좋은 자세가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바로 누웠는데 푹 꺼지면은 좋은 침대가 아닌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이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본인이 맞는 자세로 주무시는 게 가장 건강한 수면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만 아시면 되는데, 뭐 숙면 베개라든지 침대라든지 너무 과대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매트리스를 고를 때는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될까? 부드럽고 딱딱한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체중이 가벼운 분들은 부드러운 매트리스에 주무셔도 좋겠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상대적으로 좀 딱딱한 매트리스가 좋겠죠. 그죠? 안 꺼져야 되니까. 그래서 옆으로 자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몸을 잘 받쳐주는 조금 부드러운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허리를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매트리스가 좋겠습니다. 그죠?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너무 기도가 안 눌리도록 부드럽지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침대. 원리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잘 받쳐주는 그런 침대, 베개가 좋겠습니다. 베개는 어떻게 고르는 게 좋겠습니까? 베개의 높이와 견고함 레벨, 재질들이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매트리스하고 저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이 편안하게 돼야 되고, 목 커버가 더 들리면은 목에 통증이 오니까 안 되겠죠.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단단한 높은 베개는 조금 단단한 매트리스도 괜찮지만 너무 부드러우면은 낮은 베개가 좋겠고, 본인의 신체에 맞는 베개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에 보시면은 숙면 베개고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광고가 있는데 그거 절대 믿지 마시고, 그죠? 자기한테 맞는 높이에 자기한테 맞는 레벨의 베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까 그 해부학적인 구조에 맞는 그런 그 베개를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수면 장애는 사실 이렇게 많습니다. 뭐 못 주무시는 분, 너무 많이 주무시는 분, 자다가 자꾸 중얼거리시는 분,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대부분 그게 병인지 잘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느 과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저희 동산병원 같은 수면센터가 다 뭐 다는 아니지만 되어 있는 병원들이 다 많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정확히 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너무 과대 광고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자꾸 그거 따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 광고는 광고입니다. 그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광고비 많이 내는 병원이 위에 올라 있는 거지, 진료 잘하는 병원이 위에 올라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 보시고, 유튜브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맹신을 안 하기 위해서는 광고 안 돼 있는 객관적인 사이트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위에 있는 거 말고, 그죠? 그 학회라든지 그 큰 병원에서 정식으로 올라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뭐가 좋더라 해가지고 너무 그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 자꾸 이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들을 너무 쉽게 자꾸 드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이런 좋은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정보들을 갖고 한번 다시 보시면은 판단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는 우리 동산병원 수면센터 홈페이지인데, 여기 오시면은 그 수면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고, 그리고 수면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보들도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실시간 채팅으로 올라온 우리 질문과 답변 시간이 곧 이어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시간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하늘 분이 올리는 질문입니다. 잠자다가 깨면은 새벽이라 누워 있는데 그래도 자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새벽에 어르신들 자주 깨죠. 깨는 이유가 이게 소변 보기 위해서 깨는 경우도 있고, 또 또 아침에 초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또 새벽에 일찍 깨는 경우도 많은데, 처음에 소변 보시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잠이 안 오는데 30분 이상 계속 자려고 누워서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그 자체가 우리 잠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수면 효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침대에 잠자리에 누워 있는 시간하고 주무시는 시간하고 비슷하게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잠자리에 들 때 잠이 안 올 때 자꾸 자려고 누워서 시계를 자꾸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잠을 방해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 한 15분 뭐 30분 지나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일어나서 좀 거실이나 이런 데 이렇게 쉬고 편안한 자세에 있다가 조금 나른해지고 졸리게 되면은 잠자리에 드는 게 숙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닉네임 HWEE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잠이 부족하다면 낮잠을 자도 좋은가요? 예. 낮잠은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뭐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데, 낮잠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밤잠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낮잠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잠을 한 10분, 15분이나 30분 주무시는 것은 괜찮은데, 낮잠을 주무시고 난 뒤에 밤잠을 적게 주무신다, 그러면 낮잠을 안 주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밤에 자는 게 아무 관련이 없으면은 낮잠을 주무셔도 되는데, 낮잠을 자는 동안에 또 꿈을 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꿈꿀 정도로 낮잠 주무시는 거는 낮잠 시간이 너무 긴 겁니다. 그래서 낮에 주무시는 거는 잠깐 한 15분 정도 식사 후에 쉬시면서 밤잠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에서 낮잠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닐라 라떼 닉네임 분이 질문하셨는데, 수면 다운 검사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면 다운 검사는 사실은 보험되는 기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한 코골이가 있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거나 낮에 많이 졸리운 경우, 그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강의 시간에 꾸벅꾸벅 졸거나 뭐 운전할 때 졸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서는 수면 다운 검사가 필요하고 보험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면학적으로 이야기 드릴 때는, 수면에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 보시고, 스스로 노력에 대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명상이라든지 이완요법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셔도 해결 안 될 때는 우리 수면 전문 클리닉에 오시고 수면 전문의들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몇 가지를 해보셔도 안 되고 치료가 진행이 안 될 때는 수면 다운 검사를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또 요즘 어르신 분들은 코골이라든지 주간 졸림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다운 검사가 대부분 또 보험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또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모야호인 분이 질문하셨는데, 잠에 들면 아침까지 푹 쭉 자는 편인데 입면 장애가 있습니다. 잠들기까지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걸리는데 좋은 팁이 있을까요? 그렇게 잠이 들면 쭉 자는데 잠들기까지가 오래 걸린다는 그런 분은, 이건 대표적으로 뭡니까? 잠자는 시간이 밀려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걸린다 하면 11시에 누우면은 12시에 주무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12시부터 8시까지 주무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더 심한 분들은 2-3시간 걸리는 분이 있습니다. 3시까지 못 주무시다 3시부터 낮 12시까지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수면 장애는 대표적으로 불면증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수면 주기 장애고 수면 주기가 뒤로 밀려난 경우죠.
그죠? 교대 근무자라든지 시차 적응이 안 되다든지 이런 분들은 수면 주기장애로서 입면 시간이 뒤로 밀리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잠을 드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잠을 못 잔다고 다 불면증이 아니니까, 요거는 수면 주기장애니까 수면 주기장애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얀 마음이란 분이 질문하셨는데, 수면의 질이 혈압과 혈당 조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어떻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면 혈당도 올라갑니다. 수면 중에서 깊은 수면은 혈당 조절,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 특히 깊은 수면은 혈압과 혈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깊은 수면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혈당과 혈압의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코골을 많이 고시는 분들이 혈압이 높은 분이 많은데 그게 깊은 수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셔서 양압기 치료를 하시면은 수면무호흡, 코골이도 조절되지만 혈압도 조절되는 경우도 많고 체중도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에 대한 조절도 숙면을 통해서, 깊은 수면을 통해서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선이라는 닉네임 분이 너무 잠을 못 자고 힘들어서 수면 유도제 등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하셨는데,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나 용어가 비슷한데 이런 약들은 물론 뭐 힘들면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먹는 게 아니고 잠을 못 자면은 왜 못 주무시는지, 그죠? 수면 주기장애인지, 자기 위해서 수면 위생이라 하는데 수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수면 위생을 통해서 조절해보고, 그리고 수면에 도움되는 아까 그 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감태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약물이 아닌데 도움이 되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적으로 거쳐서 사용해 봐야 되고, 또 수면 장애가 되는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통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든지 다른 질환과 감별이 되고 난 뒤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원인은 여기 있는데 자꾸 수면제를 통해서 억지로 재워버리면 이 원인은 치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면 유도제 복용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수면 문제를 파악하고 난 뒤에 순차적으로 마지막에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시간 질문 6개에 대한 답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